정치 라이브 원래 9시 생방인데 그냥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4분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늘 현재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가 속보 형식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윤석열의 정신 나간 소리가 뭔지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뭐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윤석열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어와도 자세히 평론은 여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론이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요일의 짝꿍 박진혁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스케줄 또 많이 하고 오셨나요? 갑자기 윤석열 마지막 변론 기일이니까 네. 특별 출연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하루 아무래도. 힘들었습니다. 아, 오늘 일단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만은 들어오는 대로 평론 네. 어려우시면 그냥 포기하셔도 됩니다. 네, 안 할 생각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야, 진짜 그 빨간 곳에서 유일한 파란 점을 찍고 계신 분입니다. 부산 유일의 민주당 삼선 의원이신 전재수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의원님.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분위기 원래 이렇습니다. 저희는 신나게 가요. 흥겹게 갑니다.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이 초반부터 분위기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되게 경쾌하고 활발하고 되게 좋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다른 데는 뭐 각자 스타일이 또 있으니까 좀 네, 차분하고 좋습니다. 뭐 한데 오늘 또 시간도 저희가 항상 늦고 그리고 요 시간대면 사실 많은 분들이 뉴스에 좀 지쳐 있으세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사실은 이 시간 되면 네. 완전히 톤 다운되는 시간입니다. 아주 긴장하고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겨내는 게 우리 정치 라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두 분은 되게 그 조금 그래도 친분이 꽤 깊지 않으신가요? 저는 우리 전 의원님을 실제로 몸발치면서 뵌 거는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와. 노무현 그렇습니까? 캠프 때. 예. 그때 금강 캠프 계셨죠, 맞아요. 그죠? 예. 여의도 저는 이제 금강캠프, 예. 그때 이제 대구에서 일을 했고. 예. 김포에서 좀 뵙지 않았습니까? 김포? 그때는 제가 김포에 대구 살 출마할 때. 출마하려고 했을 때도 왔었고. 예. 예. 아, 예. 저는 또뭐 예. 김포 어디 아울렛에서 만났어요. 아니 출마하셨을 예, 때. 우리 제가 또 부산에 근무대였어요. 예, 우리 박진영 형님이 김포에 출마 준비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아니 그 제가 그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서 출마하셨을 때 그때 막내로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막내죠. 20대 20대 후반? 그때가 29살이에요. 와. 29. 지금이 우리나라 나이로 제가 올해 56이니까 네. 20 몇 년 전이고. 와, 상당히 오래됐죠. 오래되셨구나. 세월이 참. 어.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반미면 어때? 네. 라는 그 행사 기획자였습니다. 와. 그 대학교에. 네, 네. 진짜 오래되셨네. 예. 아니 오늘 뭐 다양한 걸 좀 여쭤볼 텐데 항상 그 이렇게 초대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다 보면은 들을 이야기가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으로 좀 바로바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윤석열 최후 진술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윤석열이 정장 입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이지 않겠어요, 평론가님 거의?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장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네, 다 이제 앞으로는 수위를 입고 있겠죠. 그렇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후 진술이 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우리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논평 해야 됩니까? 그럼 사과의 이런 의미는 좀 담길까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모든 기대, 이 손톱만한 기대도 다 접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1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11번 차인데 10차 변론까지 다 봤잖아요. 야, 세상 천지에 이 자기 때문에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들, 뭐 날벼락 맞듯이 인생 망친 사람들 한둘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일말의 책임 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이 저 조폭 조직의 보스도 저렇게 안 해요. 예, 저렇게 안 하죠. 네. 예, 너무 실망스럽고 이제는 이 손톱만한 기대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무슨 말 할지 뭐 뻔하죠. 뭐 책임 떠넘기기, 뭐 야당 탓, 뭐 남 탓, 뭐 이걸로 점철되지 않을까. 진짜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무슨 말 사과의 의미는 조금이라도 담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님이랑 같은 마음? 저도 아예 안 할 거라고 아예 보고요. 안 할 것이다. 두 단어로 정리할게요. 네. 비루 치졸. 비루 치졸. 네.
아, 근데 이거 한번 할 것 같아요. 뭐 어떤 그러니까 저 윤석열이 조금 전에 우리 그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정장에 넥타이 매는 마지막 모습이 될 거다. 네. 저도 이제 당연히 그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은 조기 대선이 열릴 거 아닙니까? 네. 조기 대선에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 당선돼 가지고 이 사면 복권 하려고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결집과 저항을 요구하는 역대 우리가 그동안 윤석열 통해서 그동안 봐온 것보다 더 강한 의도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 적대를 부추기는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커뮤니티에 글들 막 올라오는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 탄핵이 인용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무슨 뭐 전략, 실행 계획 이런 거를 짜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린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극우 파시즘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 파시즘이 나라마다 뭐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면은 정오와 배제를 부추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오와 배제가 어디를 향하냐면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사회의 약자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뭐 지역 비하라든지 그렇죠. 또 뭐 소수자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극도의 혼란한 상황, 결국은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 판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저들의 준동은 쉽게 막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번 선거 중요하고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그 계엄 당시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이제 12월 3일 그 당시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떤 상황에서 그걸 보셨고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네팔에 있었어요. 아, 네, 그래 계엄 해제 투표를 못했습니다. 네. 그때 네팔의 문화부 장관, 그러니까 네팔은 문화관광항공부 장관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화관광항공부 장관과 그 네팔 그 이제 차관 공무원들하고 만찬 공식 만찬 행사 중이었어요. 근데 옆에 이제 같이 갔던 이기현 의원이 네. 이 핸드폰을 자꾸만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거 보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뭐 비상계엄 아니 형님 장난치냐고 지금 그치. 아니 지금 공식 행사 중에 무슨 이게 결례도 아니고 말이야 좀 조용히 계시라고 그랬더니 계속 찌르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비상계엄이라 그래가지고 행사를 양해를 구하고 빨리 마치고 가장 빠른 비행기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왔는데 그때 우리 호텔에 모여 앉아가지고 야 지금 입고 가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가지고 저 어디 남태령 그 벙커에 들어갈 텐데 막 이런 걱정도 많이 했었죠. 그러나 그래도 빨리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일단은 그런 상황이었죠. 야, 근데 지금 우리가 계엄 이후에 지금 이 내란 사태를 조금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나오는 과정들을 보면은 윤석열의 계획대로 갔으면은 진짜 공항에서 바로 체포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네요. 바로 체포죠. 바로 네. 체포죠. 예. 아, 끔찍합니다. 네팔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한 4시간 정도가 늦네요, 시간이. 그러니까 한 오후 4시간이 아니고 2시간 40, 2시간 4시간인가요? 예, 그래요? 예, 2시간 40분 아닌가요? 카트만두 예, 그 아무튼 정도. 예. 아, 거의 저희가 그때 만찬 행사 중이었는데 아마 여기서는 그 계엄 발표 막 하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렇겠네요. 10시 반쯤이었어요. 예, 10시 반이니까 23분. 예, 그런데 그런 끔찍한 내란을 일으켜 놓고 지금 아직 윤석열의 발언들은 들어오고 있진 않지만은 오늘 헌재에서 있었던 윤석열 측 이제 변호인단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김계리 변호사라고 이제 굉장히 좀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태도 관련해서도 말이 많았는데 오늘 한 발언이 뭐냐면 일단 영상 하나를 재생을 했어요. 증거로 뭐냐면 우원식 의장이 이제 월담하는 영상을 틀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육아에 전념하느라고 야당 폭거를 몰랐는데 이 사건을 이제 수임하게 되면서 야당 폭거를 알게 됐고 나는 개몽됐다. 야, 진짜 이런 발언은 그냥 뻔뻔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재판관들한테 먹힐 거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 그 밖에 있는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 평론가님 이런?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우원식 의장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야 넘을 수 있지. 아무도 있는 곳에 가면은 경찰들이 잡아당겨서 그럼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날 외곽을 지키는 분들은 군인들보다 경찰들이 더 강압적으로 막아섰습니다. 국회 경비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수사라든가 책임자에 대해서 어떤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화가 나는 상황인데 우원식 의장이 그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서 넘었어야지. 있으면 잡혀서 못 넘어요. 그렇죠. 어르신이. 네. 예, 제가 사석에서 우원식 의장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우원식 의장님 차를 타고 국회 주변을 그 계속 돌았답니다. 돌았는데 경찰이 막고 있어서 야 조금 더 가보자, 막고 조금 더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마침 좀 허술한 텀을 타가지고 뛰어넘은 곳이지. 뭐 완전히 뭐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명색이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입니다. 그렇죠. 국회의장이 그걸 담을 넘어가는 걸 그걸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 자체가 굉장히 유아적이에요. 집에서 애만 키웠다 그러더만 진짜 사고 방식도 유아적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아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늘 최후 진술이니까 뭐 좀 이따가 이제 헌재에서 끝이 나겠지만은 이제 뭐 이 선고가 언제쯤 될 것이냐 여러 분석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굉장히 이거는 뭐 2주 이렇게 맥시멈 잡고 있지만 훨씬 빨리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저도 일단은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정치적 공격이 너무 이게 심합니다. 이것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또 이것은 이제 뭐 군인들이 총 들고 헌법기관을 막 침탈한 거 아닙니까? 전 국민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논쟁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따질 그렇기 만한 때문에 게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론가님도 어떻게 좀 빨리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고 일자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얘기 안 하고 이제 다음에 발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제 오늘 선고 날짜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조금 편하게 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예. 근데 이건 뭐 어쨌든 지켜봐야 되니까 지금 9시 3분쯤 5분 전에 윤석열이 이제 대신 판정에 들어와가지고 최후 진술 시작했다고 하고요. 한 50분 분량의 진술을 직접 이제 썼다고 하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한 10시 넘어야 이제 뭐 이거 영상들이 좀 뜨겠네요. 이건 뭐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어이구 속보로 나오네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죄송한데 왜 감사해요? 이상한 사람만. 비상계엄은 망국적 위기 상황을 선언하는 것이다. 뭐 요 발언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평론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예, 정확한 평론이었습니다. 죄송한데 뭐가 감사해. 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이제 나올 텐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또 하나가 헌재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지금 임명이 안 됐잖아요. 이 재판관 후보자 임명 안 한 최상목과 국회의장과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 내일 모레 선고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헌재에서 야 이거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상목이 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임명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는 헌재에서 그 결정이 나오면 더 버틸 건덕지 이게 명분이 없잖아요. 사실상은 이제 임명 안 하게 되면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예,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임명을 하게 되면은 선고 자체는 9명 체제로. 그럼 이제 조금 늦어질 수 있죠.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길이 더 잡히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결정하는 데는 네. 네. 조금 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추가는 될 수 있다. 네. 아하. 그래서 저는 좀 이 임명을 한다면 아마 헌재에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벌려고 일부러 임명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상상도 해봅니다. 그게 어떻게 2주간의 시간을 벌려고? 뭐 그러니까 지금 8명이서 하는 것보다 9명이 하는 것이 본인들 생각에는 정당성이 더 높다라는 판단을 첫 번째 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률적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오면은 그분에 대해서 이 사건을 충분히 인지할 시간을 주자라는 어떤 명분을 삼아 가지고 선고 날짜를 조금 늦추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추측입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네. 왜냐하면 또
8명 체제로 선고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뭐 당연히 뭐 선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네. 저쪽에서 워낙 뭐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부정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하게 9명 그렇죠. 체제로 하려고 하는 거. 박근혜 때도 사실은 근데 8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사사건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떤 정인의 채택이라든지 또는 뭐 증거 채택이라든지 또는 이 저 헌법재판의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번 평의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해왔는데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의 이견도 없이 8분의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탄핵 심판의 구체적 절차와 과정을 합의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에서의 조서 이거를 증거 채택할 건지 말 건지 사실은 민감한 거잖아요. 조지호 그 저 검찰 조서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만 난리치면서 빨리 뭐 하라고 난리치는 게 체포하라고. 나오잖아요. 예, 예. 네. 근데 그거를 증거 채택을 이제 증거로 채택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좀 생각을 달리하는 헌법재판관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사실은 경론이 벌어지고 만장일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뭐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8명의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평의를 통해서 절차와 과정을 통제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헌법재판관 한 분도 임명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뭐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8대 0이냐 9대 0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야, 어쨌든 이런 상황이 온 거는 윤석열이 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당연히 이제 시작인데 그러면 왜 이 비상계엄을 진짜 왜 했을까라는 분석도 각각 다 다른데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잡혀가냐?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또 이 검찰의 수사도 있었고 이 수사 보고서가 또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면서 녹취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나라는 합리적인 이제 의심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증거 혹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협력 단장한테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취임 이제 협력 단장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계속해서 뭐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계속 전화해서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도 따로 받고. 그래서 이게 트리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뭐 트리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예측들을 하던데,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요인이 불법적이고 헌법에 반하는 비상계엄을 촉발하게 됐는지는 어떤 게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끌고 모으면 결국은 윤석열 개인의 정권의 위기 그리고 비상계엄이 아니고서는 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는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선택했던 것일 수가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해본다면 명태균 게이트일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자체가 사실은 김건희와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부인의 문제가 결국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비상계엄을 촉발시킨 원인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청와대 계실 때 제2부속실장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거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건희의 이런 움직임들과 해온 지금 행태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법에는 법 어디에도 대통령 영부인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활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든 그 영부인 활동이 어느 부처의 활동인지에 따라서 그 부처에서 예산을 대는 경우도 있고 또 청와대 예산을 이제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것은 어떻든 뭐 법에는 공식적으로 청와대 직제와
인력과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긴 하지만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어떤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청와대 내 공식적인 직제 그다음에 인력 예산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활동을 공식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제를 공식화시키고 활동을 그 공식화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기록이 남습니다. 당연히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런 게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장관들하고 통화하고 국정원장하고 문자 주고받고 오만 인사 개입하고 공천 개입하고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음지에서 일하겠다. 기록 없이 일하겠다. 뭐 국정원도 아니고 이런 자기가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대통령실에 공식적인 직제 인력을 편제하지 않고 예산 쓰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미치는 것 같아. 예. 근데 그거를 짧은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몰랐지 계속 그러- 해왔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도 네, 혹시 네. 모르죠. 그렇죠. 네.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제 성장 과정이라든가 심리학적 이런 것들을 어떤 분이 분석하던데요. 윤석열은 어릴 때 아버지한테 고무수로 맞으면서 저 칭기스칸, 뭐 나폴레옹 위인전 이런 거 읽을 때부터 내가 쿠데타를 해가지고라도 한번 영웅 비상대권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몽상에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사실과도 좀 비슷한데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시도지사들 모아놓고 밥을 안 먹었대요. 끝나고 같은 당 소속 시도지사들하고 막 2차를 갔대요. 거기에서 윤석열이 진당 소속. 계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대요. 비상대권 이야기. 우리나라는 좌익들의 지금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상한 방법으로 이것을 싹쓸이 한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한 적이 있대요. 그 언제쯤? 정권 초창기죠. 아주 초창기 때죠. 초창기 때부터요. 네네네. 근데 평소에 그-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뭐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닌 게 이 양반이 공식 석상에서도 입만 열면 반국가 세력, 맞아요. 종북 세력 맞아요. 이게 다른 말로 좌익 간첩하고 그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도 세상 천지의 대통령이 뭐 8.15 경축사에서도 뭐 이런 이야기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의 정신 세계는 그야말로 무엇으로부터 오염됐는지를 모르겠지만 아주 심각한 상태의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야, 아니 우리 또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거에 뒷받침해 가지고 또 하나 지금 나온 게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의 이제 검찰 진술인가 봐요. 지난해 11월에 에이펙 출국 앞두고 이제 또 식사 자리가 있었나 본데 거기서 비상대권을 써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주요 우방국들도 지지할 거라는 말까지 또 했다고 합니다. 우방국에서. 그 여인영은 요 자리에서 소고기랑 함께 소맥 많이 마셨고 다른 사령관들은 또 그 와중에 윤석열한테 진급이나 수당 같은 민원도 제기했다. 야, 그 진짜 여인형은 대통령이랑 술 모르겠는데 마시면서, 다른 장성들은 그냥 진급 좀 시켜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아유 대통령님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설마 하겠어 이렇게 맞장구 쳐줬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 이게 속으로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렇죠. 와 이번엔 진급하겠다 이러면서 그렇지. 네. 예.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일단 영부인이 비화폰을 쓴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웃기죠. 예. 그거 자체가 원래는 웃기는 지급비 일이죠. 아예 안 되는 네. 게 사실 맞는 거고. 그럼 그리고 혹시나 영부인이 무슨 사령관이나 아니면 장관들이랑 연락을 한다든지 그리고 국정원장한테 국정원장. 번호 바뀌었다고 연락을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인가?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고요. 네. 그거는 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청와대 그 이 부속실장을 할 때는 주로 이제 그 여사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청와대 내 이제 수석들 수석 부인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오찬 만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관 부인들 모셔다가 오찬 만찬 한다든지 이러지 장관 뭐 국정원장하고 전화하고 뭐 문자 주고받고 비아폰 쓰고 이거는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쵸. 일입니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비화폰이 아니고 일반 전화라도 장관들이나 아이, 그런 그럼요. 사람들 연락을 할 그럼요. 일이 없죠. 일이 없죠. 예, 일이 없죠. 그럼요. 그런데 이 연락을 주고받고 했었다라는 거는 어떤 정권 중간에 갑자기 연락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윤석열이 취임 이전부터도 김건희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 이제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잖아요. 윤석열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은 곧 김건희다. 그러기 때문에 김건희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윤석열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시중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사태가 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뭐 기사라든지 이야기들 들어보면 아 그게 맞는 말이었구나. 사실은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아이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러겠어 이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인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증거로 이제 그 취임식 전부터 그 공천 관련한 녹취가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공개가 된 김건희의 육성이 공개가 돼 버렸잖아요.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오늘 밤에 윤석열의 육성도 맞아요. 공개된다고 합니다. 주진우 기자의 공개됐습니다. 의하면은. 네, 네. 공개가 됐는데 오늘 공개된 내용은 정확히 말하면 그거예요. 분명히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하면서 아 자기는 뭐 명태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때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 나는 정진석 실장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아니었다고 하더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공개된 녹취를 제가 들어봤더니 명태균 씨한테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할 테니까 윤상현이 다시 공관위원장 맞습니다. 내가 윤상현이한테 얘기하겠다를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은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오만 가지 거짓말을 다 갖다 붙이고 네. 국민들께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다 들통날 그렇죠. 거짓말을 세상전지에 몇 번을 해왔습니다. 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워요. 예.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망가졌지만 그나마 지금 빨리 끌어내려서 요 정도지. 이거 끝까지 갔으면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날 뻔했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가지고 윤석열이 기각되어서 복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또 쿠데타 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럼요. 나라 망합니다, 그럼. 진짜.